충격적인 속보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군, 이란 핵시설 3곳 동시 폭격, 중동 정세 급변. 이 뉴스가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언론들이 한 나라를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미국도 아니고 이란도 아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CNN에서는 5년 전 한국의 신기한 구조 작전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어요. BBC는 한국식 위기 대응, 새로운 외교의 표준이 될까라는 특집을 내보내고 있었죠. 심지어 프랑스 언론까지 한국이 보여준 인간적 외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이름은 마이클 정이에요. 한국 이름으로는 정재훈이고요. 저는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큰 사무실 건물에 출근해서 컴퓨터 화면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화면들에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들으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일처럼 생각되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날들은 정말 지루했어요. 커피를 마시고 보고서를 읽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죠. 그 회의들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2개의 이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2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 한국 이름은 정재훈이고 미국 이름은 마이클이에요. 할머니께서는 항상 제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재훈아, 너는 2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단다. 하나는 한국 마음, 하나는 미국 마음이야. 그때는 할머니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바뀐 그날까지는 말이에요. 5년 전, 저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바그다드는 안 좋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도시였지만 저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높은 담벼락도 가지고 있었고 총을 든 경비원들도 있었고 최신 보안 시설들도 갖추고 있었어요.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202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매일 그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위기가 발생했거든요. 아주 중요한 이란 장군이 죽임을 당했고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있던 미군들과 외교관들은 정말 걱정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우리 대사관보다 훨씬 작았어요. 경비원들도 많지 않았고 최신 보안 시설들도 우리만큼 많지 않았죠. 그런데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 달랐거든요. 우리 대사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식 메시지를 보내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엄격한 규칙들을 따르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 외교관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걸고 있었거든요. 정말 많은 전화를요. 다른 정부나 군 지휘관들에게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한국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창문 너머로 윤서진 영사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였고 항상 단정한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하고 있을 때도 절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죠. 정말 놀라웠던 건 윤 영사님이 사람들과 통화하는 방식이었어요. 한국 시민들에게 전화를 걸 때 단순히 살아있는지만 묻지 않으셨거든요. 가족은 어떤지, 애완동물은 어떤지, 일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계셨어요.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죠. 우리 미국 대사관은 이 지역에 약 300명의 미국 시민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는 목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은 다른 종류의 목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철수, 석유회사에서 일함, 럭키라는 이름의 개를 키움이나 박영희, 대학교에서 공부 중, 매주 일요일마다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림.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이런 건 그냥 작은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틀렸어요. 위기가 더 심해졌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위험한 지역에 있던 한국 시민들이 모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다른 나라 시민들까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나라 대사관에서는 연락조차 취할 수 없었던 사람들 말이에요. 한국식 방법이 우리 방법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더 많은 돈도 있고 더 많은 군인도 있고 더 좋은 기술도 가지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그 일을 잊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까지는 말이에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평소처럼 지루한 보고서들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보안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해리스 제독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해리스 제독님은 제 상사의 상사의 상사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만 전화를 거시는 분이거든요. 전화를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바꿔놓은 네 마디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다. 제 손에서 커피컵이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뜨거운 커피가 사방으로 튀고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지금 이란에 있을 미국 시민들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업가들, 학생들, 기자들, 구호 활동가들, 그냥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을 적으로 볼 수도 있는 나라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해리스 제독님이 상황실로 즉시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복도를 뛰어가고 있었어요. 반들반들한 바닥에서 신발이 삐걱거리고 있었죠. 상황실은 비상 상황 때 중요한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에요. 저는 전에 2번밖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들어갔을 때 벽에 걸린 큰 TV 화면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진지한 표정의 사람들이 10여 명 보였어요. 화면들에는 이란의 위성 사진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여러 곳에서 연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였어요. 마치 어두운 손가락들이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폭격은 제가 잠들어 있을 때 3시간 전에 일어났던 거예요. 해리스 제독님이 방 앞쪽에 서 계셨어요. 키가 크고 회색 머리를 하신 분인데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제독님이 화면을 가리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깔끔한 공격이었다고 하셨어요. 민간인 피해는 최소한이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제독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어요. 이제 이란에 갇혀 있게 된 미국인들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안전을 위해 몇 주 전에 이미 철수한 우리 대사관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외교관이나 군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혼자 남겨졌다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윤서진 영사님과 그분의 꼼꼼한 명단이 떠올랐어요. 모든 한국 시민을 숫자가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진짜 삶을 가진 사람으로 대했던 방식이 기억났어요. 그 순간 연기와 파괴를 보여주는 화면들을 바라보면서 제 배가 꽉 뒤틀리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5년 전과 똑같은 위기를 만들어버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옆에 한국 대사관이 없었어요. 사람을 구하는 올바른 방법을 보여줄 분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번엔 우리 시민들을 구하고 싶다면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사람들을 목록의 숫자가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 대하는 방법 말이에요. 문제는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교훈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중요한 사람들로 가득한 그 방에 서 있으니 저는 마치 큰 바다의 작은 물고기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해리스 제독님이 거대한 화면에 지도와 위성 사진들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가슴에 훈장을 잔뜩 달고 있는 군 장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감 넘치고 강해 보였어요. 마치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제 속은 메스꺼워지고 있었어요. 이란에 갇혀있는 미국인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컴퓨터에는 그냥 국내에 약 400명의 미국 국민이 있음이라고만 나와 있었거든요.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고 사연도 없었어요. 그냥 숫자였어요. 5년 전 윤 영사님과 그분의 꼼꼼한 명단이 떠올랐어요. 김 씨가 석유회사에서 일하면서 딸의 생일을 놓쳐서 속상해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 말이에요. 박 씨가 의학을 공부하면서 고향에 계신 아픈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진짜 삶을 가진 진짜 사람들이었거든요. 제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이 모든 권력자들에게 우리가 한국이 했던 방식을 따라해야 한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처럼 크고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 있다고 제안하면 어떨까요? 그 아이디어는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아주 높은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해리스 제독님이 발표를 마치고 질문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어요. 2020년 한국의 방식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을 숫자가 아니라 개인으로 대해서 모든 사람을 구했던 방법에 대해서요. 벽을 쌓는 대신 신뢰를 쌓았던 방법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뒤에 따라온 침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반발이 시작됐어요. 해변에서 파도에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갑작스럽고 압도적이었거든요. 누군가는 한국 방식이 너무 약하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그건 감정 조작이라고 불렀어요. 엄한 표정의 한 장교는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 손 잡아주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말했어요. 해리스 제독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제가 탱크와 물풍선으로 싸우자고 제안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계셨고 제 아이디어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 볼이 부끄러움으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마 그분들이 맞을 거예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많은 위기를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뭔데 다른 방법을 제안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라 첸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첸 박사님은 이란 담당 부서에서 일하고 계세요. 이란을 연구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평소에는 조용하신 편이지만 말씀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여요. 정말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두꺼운 폴더를 열어서 2020년의 보고서들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의 증언들이었어요. 독일 시민들, 스웨덴 시민들, 심지어 한국 국민들과 함께 구조된 일부 미국인들의 증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영사관에서는 자신들을 인간으로 대해줬는데 자기 나라 정부는 관리해야 할 문제로만 대했다는 거예요. 첸 박사님이 해리스 제독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주목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의 대응은 효과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혁신적이었다고 하셨어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갑옷으로 보호받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걸 증명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사람이 제 아이디어를 지지해주는 걸 들으니 조금 용기가 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어요. 그때 제 보안 전화기에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어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미국인 친구가 당신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저는 소피예요. 테헤란에 갇혀 있어요. 독일 대사관에서는 안전하게 지내세요라는 이메일만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해줘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모든 논쟁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여기 진짜 이름을 가진 진짜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기 나라 정부는 정형화된 편지만 보내고 있는 동안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해리스 제독님은 여전히 우리가 표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셨어요. 공식 경로를 통한 군사적 철수, 위험 없이, 실험적인 접근법도 없이. 하지만 저는 휴대폰에 있는 소피의 메시지를 보면서 그녀가 얼마나 무서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테헤란의 호텔 방에 혼자 앉아서 창밖으로 연기가 올라가는 걸 바라보고 멀리서 폭발 소리가 메아리치는 걸 듣고 있을 그녀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 순간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건 한국 방식이 미국 방식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회의실에서 논쟁을 이기는 문제도 아니었고요. 이건 소피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소피 같은 수백 명의 사람들에 관한 문제였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결정을 내렸어요. 해리스 제독님께 테헤란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윤 영사님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한국 방식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방 안이 다시 논쟁으로 들끓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었어요. 때로는 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도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소피가 제가 시도해보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테헤란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보낸 8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몇 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소피에게서 다른 메시지가 올까 봐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에는 땀이 나고 있었고 배 속에서는 나비들이 제주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모든 게 위성 사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였어요. 진짜 도시는 우주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건물과 도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서운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저를 데리러 온 장갑차는 두꺼운 유리창이 달려 있어서 밖의 모든 것이 약간 초록빛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거리를 지나가면서 함께 걸어가는 가족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있는 상점 주인들, 작은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봤어요. 거의 평범해 보였어요. 멀리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멈추지 않는 사이렌 소리만 빼고는 말이에요. 윤서진 영사님이 예전에는 고급 호텔이었던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금은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본부 같아 보였어요. 로비에는 지도와 컴퓨터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여러 언어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윤 영사님을 봤을 때 5년 전에 왜 그렇게 감명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났어요. 주변 사람들을 모두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방식으로 차분해 보이셨거든요.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기고 계셨고 전문적이면서도 실용적으로 보이는 간단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단단하게 악수를 하시면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 순간 영사님이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두려움, 불확실함, 그리고 혹시 정말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까지요.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건 소피에 관한 것이었어요. 윤 영사님이 저를 테헤란 지도가 나타나고 있는 컴퓨터 화면들로 가득한 방으로 데려가셨어요. 지도에는 수백 개의 작은 점들이 있었어요. 각각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영사님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셨어요. 모든 점에는 이름, 전화번호, 마지막으로 알려진 위치, 그리고 중요한 개인 정보가 있었어요. 하지만 소피의 점을 찾아봤을 때 거기 없었어요. 그녀의 휴대폰에서 마지막 신호가 온 건 6시간 전이었어요. 대사관 지구 근처에서요.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윤 영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의 시스템에서는 누구도 일시적으로 연락이 안 된다고 여겨지지 않는다고요. 자기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거나 아니면 그들을 실망시킨 거라고 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미국에서 보통 일하는 방식과 아주 달랐어요. 실종된 사람들은 종종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손실로 여겨지거든요.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워싱턴에서 해리스 제독님이 전화하고 계셨는데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공식 경로를 통해 대규모 철수를 준비해야 할 때 왜 개별적인 사람들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우리에게 규정이 있는 데는 좋은 이유가 있고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찾으려고 하는 건 불가능하고 위험하다고 상기시켜 주셨어요. 하지만 제독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 저는 윤 영사님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만 보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계셨거든요. 동네 상점 주인들, 택시 기사들, 대학생들, 심지어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공부했던 이란 교환학생들까지요. 이게 영사님의 인맥이었어요. 사람들을 서류 속 이름이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 대하면서 수년에 걸쳐 쌓아온 관계망이었거든요. 전화를 걸 때마다 도시 전체를 덮고 있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실 하나씩을 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1시간 동안 전화를 건 뒤에 우리는 소피를 찾았어요. 다른 외국인 3명과 함께 지하 카페에 숨어 있었어요. 도시 반대편 병원에서 일하는 미국인 간호사 2명도 포함돼 있었고요. 거리의 혼란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가는 건 위험했어요. 그들이 숨어 있는 지역은 서로 싸우고 있는 두 집단 사이에 있었거든요. 군용 차량들이 대부분의 도로를 막고 있었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당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해리스 제독님이 다시 전화하셨어요. 이번에는 명령이 아주 분명했어요. 정상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만 구출하라는 거였어요. 위험한 지역에 머물 만큼 어리석었던 사람들을 위해 미국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윤 영사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셨어요. 인맥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동시키고 계셨거든요. 그동안 전화를 걸었던 모든 그 사람들 말이에요. 이건 공식적인 정부 작전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강력한 뭔가였죠. 사람들을 개인으로 돌보면서 수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의 거미줄이었어요. 영사님이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제 심장을 뛰게 만드는 질문을 하셨어요. 워싱턴의 명령을 따를 건지 아니면 우리를 믿고 있는 진짜 사람들을 구하는 걸 도와줄 건지 물으셨거든요. 지하실에 있을 소피를 생각했어요. 아마 몇 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란에 왔다가 그 결과는 절대 책임지지 않을 사람들의 결정 때문에 갇혀있는 미국인 간호사들도 생각했어요. 지도와 울리는 전화기들로 가득한 그 호텔 방에 서서 이게 제가 진짜 누구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키는 대로 해서 안전하게 지내는 규칙 따르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될지요. 선택은 쉬워야 했는데 아무것도 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다시 그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뛰어내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떨어질 상황이었거든요. 3주 후, 저는 워싱턴의 그 똑같은 회의실에 다시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벽들은 그대로 보이고 있었고, 큰 테이블도 여전히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커피도 여전히 쓴맛이 나고 있었죠. 하지만 제 안에 뭔가가 영원히 바뀌어 있었어요. 구조 작전이 성공했어요. 부분적으로도 아니고, 대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성공했거든요.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소피도, 그 2명의 미국인 간호사들도, 테헤란에 갇혀있던 수백 명의 다른 외국인들도 말이에요. 모두 살아서 모두 고마워하면서 자기 나라 정부는 자신들을 숫자로 대했는데 한국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 가족처럼 대해줬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갔어요. 회의실의 큰 화면들에는 이제 마법 같은 통계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란에서 철수한 외국인 847명, 사상자 0명, 인질 0명, 국제적 사건 0건. 하지만 진짜 마법은 그 숫자들에 있지 않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마법은 그 숫자들 뒤에 있는 이름들에 있었거든요. 해리스 제독님이 제 맞은편에 앉아 계셨는데 그분도 달라 보이셨어요. 약해진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작아 보이셨어요.
방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가장 강한 목소리라고 항상 믿어왔던 사람이 때로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다는 걸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제동님이 말씀하시길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냈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하셨어요. 테헤란에서 일어난 일을 외교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보고서와 절차들, 공식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단계별 지침서들을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돌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쓸 수는 없거든요. 목록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군가의 자녀이고 부모이고 가장 친한 친구라는 걸 기억하는 절차를 만들 수도 없고요. 그 무서웠던 3주 동안 윤 영사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생각해봤어요. 한 번에 4시간 이상 잠을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외우고 계셨어요. 소피가 독일에 있는 자기 고양이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미국인 간호사 중 한 명이 방문하는 모든 나라에서 엽서를 모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런 건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중요한 사실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이 모든 것들이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가장 좋았던 건 모든 사람을 집으로 데려온 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소피가 자신의 경험을 SNS에 올렸는데 그 글이 수천 번 공유됐거든요. 자기 나라인 독일 정부는 안전하게 지내시고 추가 지시를 기다리세요라는 정형화된 이메일을 보냈는데 한국에서 온 낯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며 소중한 사람처럼 대해줬다고 썼어요. 다른 나라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외무부는 조용히 자신들의 위기 대응이 왜 그렇게 형편없이 실패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은 배운 교훈 회의들을 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도 더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정부 사무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위스콘신주의 패트리샤 윌리엄스 상원의원이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딸이 우리가 테헤란에서 대피시킨 미국인들 중 한 명이었거든요. 만남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를 소름 끼치게 했어요. 딸이 자기 나라 대사관보다 한국 영사님과 함께 있을 때 더 안전하다고 느꼈다는 거였어요. 그때 우리가 진짜로 이뤄낸 게 뭔지 깨달았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상에 상기시켜 준 거였어요. 해리스 제동님이 그분도 얼마나 변하셨는지 보여주는 질문을 하셨어요. 미국이 정말로 이런 식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오래된 습관에 갇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확신 없어 보이시는 걸 본 건 처음이었어요. 미국의 힘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걸 하도록 강요하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평생 믿어왔던 분이 이제 우리의 진짜 힘이 적을 겨냥하는 정확함으로 우리 국민을 돌보는 능력에서 나오는 건 아닐지 묻고 계셨거든요. 저는 저 자신도 놀라게 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미 변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우리가 한국 방식을 배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줄곧 더 쉽고 더 나은 방법이 있었는데 어려운 방법으로 일해왔다는 걸 인정할 용기가 있느냐는 거였어요. 그 건물에서 나와 밝은 워싱턴 햇살 아래 걸으면서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던 할머니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했어요.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갈라져 있거나 혼란스럽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들을 이해할 수 있는 두 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걸 볼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한국식 방법은 사실 한국식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단순히 머리와 함께 마음을 쓰는 방법을 잊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때로는 지구 반대편에 위기가 있어야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약함이 표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게 돼요. 그건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숫자가 아니라 이름으로, 진짜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가장 작은 관심과 배려가 때로는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윤서진 영사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때로는 가장 작은 관심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윤서진 영사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숫자가 아니라 이름으로, 진짜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로는 여러분만의 작은 관심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